안녕하십니까. 진박 야부리 TV의 야부리 진 야부리 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 노후계획 도시를 보면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 지금 20년, 30년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입주한 지. 그래서 그걸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공급을 늘리고, 그 일기 신도시만 해도 인프라가 다 깔려 있으니까. 깔려 있죠. 예. 그래서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밀도도 좁히고. 이걸 좀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또 재건축이 뭐 이렇게 계획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와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행정 인허가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 인허가 단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더라고요. 한 3, 4년 정도 당길 수 있도록. 문제는 이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에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게 관건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엊그저께 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2030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핵심이 보면 역세권 중심 용적률을 좀 올리자 이런 게 들어가 있던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일본 자주 가잖아요. 동경. 동경의 23구, 동경은 도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경기도 같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같은 큰 도인데, 그 안에서 23개 특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25개 서울시 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거의 비슷해요. 근데 주택 호수를 보면 우리가 400만 호가 좀 안 되거든요. 서울이. 근데 그 23개 특구 동경은 600만 호가 돼요. 600만 호. 한 200만 호.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아,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1000만 왔다 갔다 하면 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물론 동경은 우리보다는 좀 더 평지 23개 특구에 있는 데는 우리처럼 한강이나 뭐 산이 있고 막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200만 호 차이가 난단 말이죠. 거기는 600만이 들어가 있고, 우린 400만? 400만이 들어가 있고. 400만 가고. 그래서 우리 서울의 좀 밀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 서울 전체 평균 용적률만 1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종, 2종, 3종이 이 수도권, 우리가 산 빼놓고 그 가용 그 지에 보면, 그 가용지가 뭐 100이라 놓고 보면은 개발할 수 있는 문제가 산 빼고 뭐 하면 50%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아니요. 정확히 프로터지를 따지면 한 63%. 63%. 그 중에 서울이 한 605평방킬로미터인데, 그 중에 이제 가용지만 따지면 한 360평방킬로미터 이 정도 돼요. 그 중에 절반이 조금 넘죠. 그 중에 3종 이하 일반 주거 지역이 거의 40% 가까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밀도 전체가 높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거기도 뭐 우리가 록봉기를 비롯해서 용적률 뭐 1800, 2000 가보셨잖아요. 거기 같은 거 가보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릴 때는 뭐 굉장히 밀도 있게 올리고, 또 저층은 저층으로 놔두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좀 용적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 중공업지역 활성화 방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중공업지역이 굉장히 좀 저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250%짜리를 400% 이상으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준 거죠. 했었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이 되느냐인데, 그렇다고 뭐 중공업지역 전체를 갈아엎어가지고 용적을 확 올리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죠? 적절하게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좀 과감히 올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서울의 밀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택 공급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3기 신도시 17만 원, 이건 뭐 끊임없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사업. 이미 계획적인 택지 개발을 통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많은 여기저기 노후 계획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도심의 어떤 밀도를 좀 높여서 공급하는 방법. 결국은 종상향이네, 그죠? 인프라가 갇혀 있는 역세권 주변에, 뭐 우리가 이제 강남에 가면 뭐 일반 상업지역이나 노선 상업이 있고, 그러니까 테헤란로를 예를 들자면 이제 상업지역이 있으면 그 뒤가 바로 2종으로 떨어져요. 바로. 뭐 바로 2종으로 떨어져서 주택가야. 근데 그 주택가가 이제 주택의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학원이나 무슨 저 음식점, 사무실, 뭐 기타 등등 단독주택을 이제 변형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따라서 뭐 준주거 정도 400%까지 끌어올려주면은 당연스럽게 이렇게 그 역세권 주변이나 그 도심의 어떤 그 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이왕 인프라가 있으니까 전철 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으니까 도시 생태계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세제가 참 그 어렵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이 누가 그러더구만요. 미국의 독립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영국이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차. 근데 차 문화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 왕성하게 돼 있을 때 차에 대한 세금을 세게 매기다 보니까 왜 우리한테는 우리가 뭐 주권도 없다고 식민지로서만 과시를 하더니 세금만 그렇게 세게 매기느냐 해서 이제 시발이 됐다고 할 정도로 세금은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 물론 공공을 위해서 나가긴 하지만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임대주택 문재인 정부 때 그 의무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세금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유세, 뭐 기타 등등 세금에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참 예민한데 이제 우리 주택 관련해서 세금을 크게 따지면 보유세하고 거래세잖아요. 거래세. 예. 보유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재산세, 종부세 이 두 가지인데, 그리고 거래세라고 하면 양도세, 예, 그다음에 이제 취등록세, 요즘 등록세로 취득세로 통합돼 있죠. 이렇게 두 개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거래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유세는 싸고. 근데 선진 도시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보유세가 좀 비중이 있고 거래세는 굉장히 좀 싸요. 이게 이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전체적인 세제 물량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만약에 보유세가 비싸면 사람들이 이걸 투기 용도로는 별로 안 살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계속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거래세가 싸면 내가 감당할 수준이 넘어간다.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시장이 내놔버리거든요. 거래세가 거의 싸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싸고 거래세가 비싸다 보니까 일단 사요. 특히 이제 유동자금이 많을 때는 막 그 유동자금 이쪽으로 왕창 들어오죠. 대출도 사놨는데 이게 올랐다. 10억에서 20억 올랐다. 이걸 팔라고 하니 양도세가 엄청 비싼 거예요. 거래세가. 타이밍 놓치 팔지도 못해. 안 파는, 못 파는 거지. 안 파는 건지 못 파는 건지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른 선진 도시처럼 좀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굉장히 낮추면 어떻겠느냐. 이걸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 보유세를 확 내리고 올리고 거래세를 확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하는 게 좋은 게, 특히 강남에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이 이 거래세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팔고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계속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맨하탄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노인네들 뭐 이렇게 일 안 하시는 노령 인구가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거기는 뭐 다 비즈니스맨들이죠. 비즈니스맨들이죠. 강남도 이제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 오랫동안 사시고 이제 정년 퇴임한 분들은 적절하게 그걸 팔고 나오시는 게 좋죠. 그래서 쾌적한 데 사시면서 그 차익을 가지고 또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게 반대니까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불만은 많죠. 그렇죠. 그리고 강남의 저 집값이 저렇게 뛰는 원인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제 강남도 그렇고 강북도 그렇고 일단 로케이션, 핫플레이스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정책을 그러한 어떤 타겟을, 핫플레이스의 타겟을 놓고 평균적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강남 집값이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정책이 타이밍에 대한 미스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풀었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이제 또 묶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이게 왜 굳이 강남에만 이제 타겟을 놓느냐는 거죠, 지금. 저는 그래서 강남의 집값이 평당 지금
분양하는 게 6천에서 이제 7천만 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6천, 7천이 곧 이제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우리가 말한 아까 맨하탄이나 뭐 테임스강 주변이나 영국의 런던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평당 한 3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비싸다 싸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아. 거기는 CBD 지역은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도 뭐 주변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뭐 외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10,000불의 월세를 내면서 살기에는 뭐 소득이 뭐 30만 불 받아서 10,000불 내고도 오케이 가능해. 그러면 살았어.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 주변에 조금씩 멀어져서 뭐 5,000불짜리로 가고 3,000불.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거기에 비싸니까 안 돼. 이거 잡아야 돼. 이제 이러한 정책으로 다가서서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좀 그 시장에 맡겨야죠. 예. 자, 세 번째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노령화입니다. 노령화.